에코프로 BM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헤드라인 뒤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아니, 매출은 줄었는데 어떻게 이익이 늘었을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보시죠. 영업이익 1,433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의 극적인 전환을 알리는 숫자죠. 이것만 딱 보면 와, 정말 모든 게 좋아진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더욱 극적입니다. 작년에 상당한 손실을 봤는데 올해는 이렇게 견조한 이익으로 점프를 했어요. 그야말로 완벽한 회복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같은 기간에 매출은 오히려 8.5%나 감소했습니다. 물건은 덜 팔았는데 이익은 이렇게나 많이 남았다?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걸 다시 봐야 합니다. 네, 그 비밀은 바로 회계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어마어마한 이익이 핵심 사업이 잘 돼서가 아니라 장부상 기술, 즉 서류상의 이익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사실 이번 실적을 만든 진짜 주인공은 두 가지 일회성, 회계적 요인이었습니다. 영업활동 자체가 막 좋아졌다기보다는 회계장부상의 숫자가 크게 바뀐 거죠. 첫 번째는 감가상각 정책 변경입니다. 회사가 공장 건물이나 기계 설비의 사용 가능 기간, 이걸 회계용어로 내용연수라고 하는데요. 이걸 더 길게 잡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서류상으로 연간 비용이 약 442억 원이나 줄어드는 마법 같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5년 쓸 거라고 생각했던 노트북을 아니야, 이제부터 8년 쓸 거야 라고 결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장부상 연간 비용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낡아가던 노트북이 갑자기 새 것이 되진 않잖아요. 실제 자산의 가치가 변한 게 아니라 순전히 회계 처리 방식만 바꾼 겁니다. 자, 두 번째 마법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입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 원자재 가격이 뚝 떨어졌을 때 미리 이만큼 손해봤다고 장부에 적어뒀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되면서 생각보다 손실이 크지 않네? 하고 그걸 다시 이익으로 되돌린 겁니다. 여기서 또 623억 원이라는 엄청난 일회성 이익이 발생했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장밋빛 그림을 그리는 동안 다른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숫자 1조 5,424억 원. 이게 뭐냐면요. 1년 안에 당장 갚거나 만기를 연장해야 하는 단기 차입금의 총액입니다. 작년보다 무려 69%나 폭증한 수치예요. 이렇게 단기 빚이 확 늘어나니까 회사의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이 72.3%라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수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유동 비율, 이게 뭐냐면요. 보통 100% 미만이면 위험 신호로 보거든요. 지금 72.3%라는 건 아주 쉽게 말해서 당장 갚아야 할 빚이 100원이라면 회사가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72원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좀 아슬아슬하죠. 이런 현금 압박은 그냥 숫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몇 가지 아주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 현금 압박은 세계의 시한폭탄에 불을 붙인 것과 같습니다. 바로 전환사채, 파트너사와의 숨겨진 계약, 그리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입니다. 하나씩 한번 뜯어보죠. 먼저 4,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주가가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가격보다 낮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계속되면 투자자들이 2026년 7월부터 주식으로 안 바꿀 테니 그냥 원금 갚아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풋옵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엄청난 현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핵심 파트너인 삼성 SDI와 맺은 계약서 안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에코프로 BM이 합작사 지분을 비싼 값에 사들여야만 하는 일종의 숨겨진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우발부채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막대한 자금 부담으로 터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원가의 거의 전부, 그러니까 98.8%가 니켈이나 리튬 같은 원자재에 묶여 있습니다.
만약 이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번 크게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봤던 재고 평가 손실이 또다시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 회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아주 다른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뉠 수 있겠네요.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전기차 시장이 회복되고 헝가리와 북미의 신규 공장이 성공적으로 쌩쌩 돌아가면서 필요한 현금을 충분히 벌어들이는 거죠. 반면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전기차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저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지표를 주목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올 보고서에서 유동 비율이 다시 100% 이상으로 회복되는지, 영업활동으로 버는 현금 흐름이 다시 성장하는지, 그리고 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지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는 단 하나의 중요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미래의 성장이 오늘날의 이 위험한 부채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입니다.